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보고서의 단 한 줄이 한 남성의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NN과 헤리티지 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해군, 그리고 이제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모든 예상과 통념을 뒤엎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세계 정세를 분석하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도 아닌 한국이 그의 머릿속은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 관련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군사 전략가예요. 제 주된 업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늘 그렇듯 새로 발표된 보고서를 검토하던 어느 날 CNN과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작성한 문서 한 줄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처음엔 그 문장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미국조차 아닌 한국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아닌데?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관련 데이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선입견은 무너졌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압도했던 미국 해군이 오바마 행정부 때 275척으로 축소됐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었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태평양의 주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350척 이상으로 해군 증강 계획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속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동맹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해군을 위한 군함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사례로 언급돼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군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아마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문화적 아이콘 정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건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CNN이 이런 평가를 내놨다면 뭔가 있는 게 틀림없겠지.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신반의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담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몇 주 후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한국 대사관의 군사 담당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과 군사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고서, 그리고 대사관 관계자와의 대화는 저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책상 위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고민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머릿속엔 CNN에서 보았던 세종대왕함의 웅장한 모습이 떠올랐고 한편으론 정말 이게 사실일까? 라는 의구심도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사실들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첫 인상은 깔끔함과 조직적이라는 느낌이었죠. 공항은 최신식 시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서도
도시 곳곳에 펼쳐진 현대적 건축물과 기술적 발전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첫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연구소의 입구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방 분야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죠. 현지 전문가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제 머릿속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상황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였어요. 중국은 연간 군함 3척을 건조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에 5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은 더 높죠. 한국 연구소 관계자는 태연하게 설명했어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료와 실적을 근거로 설명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료 중 하나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두 나라의 군함 제조 속도와 품질 평가가 나란히 나와 있었죠. 중국은 속도 면에서 한국과 비슷했지만 품질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문득 CNN 보고서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그때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한민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거대한 군함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처음 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크기뿐 아니라 그 정밀함에서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소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함선은 세계 어디에서도 맞먹을 상대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군함의 갑판과 선체를 직접 살펴보니 그들이 자랑할 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업 현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기계와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군함을 건조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우리는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중국을 앞섭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감 넘쳤고 저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이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폐허에서 나라를 세웠죠.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할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라의 정신력과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 같았어요. 조선소와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과 기술적 진보에 감탄했죠.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또 다른 조선소에서 본 장면은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기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국의 두 번째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첫 조선소에서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군함이 아닌 기술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안내를 맡은 기술 책임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단 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적인 조선 시스템입니다. 안내받으며 본 첫 번째 구역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군함의 선체를 정교하게 용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자동화 설비로 작업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빨라졌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품질은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중국보다 30% 더 빠르게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율은 1% 미만이에요. 이는 미국조차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군함 제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잘 알고 있던 저로선 이 이야기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많은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속도로 군함을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해군력을 빠르게 확장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조선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군함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군함 내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에단 씨,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건조 전부터 모든 부분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설계 오류를 90% 이상 줄였죠. 저는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 도입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봤어요.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조선소 견학의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새롭게 건조 중인 군함 내부를 직접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 군함은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군함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전자 시스템이었어요. 기술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군함은 기존 모델보다 20% 더 빠르고 30% 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해 상황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AI가 군함을 제어한다니 이건 정말 미국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를 군사 기술에 이 정도로 심도 있게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기술 책임자가 저를 조선소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각종 부품과 자재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작은 부품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우리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저희는 독립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빠르고 정밀한 군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자립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소를 떠나는 길에 저는 조선소 직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빌딩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태극기가 마치 한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 현대사와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강렬하고 생생했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70%가 파괴되고 국민의 대부분이 굶주리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시작됐어요.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서울의 모습과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나왔을까? 그 과정이 믿기지 않았어요.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을 선택했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저는 한국이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업과 같은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과정은 한편의 기적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조선업도 세계적 군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학자는 저를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니 한국전쟁의 끔찍했던 기록과 그 후의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된 영상 중 하나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로를 직접 닦고 집을 다시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기념관을 걸으며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뛰었죠. 이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 조선업과 군사기술력의 바탕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념관의 자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선소에서 만났던 한 직원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는 자기 부모님이 전쟁의 고아였지만 자신은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드는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과 말투가 문득 가슴에 와닿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그들이 겪은 아픔과 실패를 자양분 삼아 세계 정상에 오른 사례였어요.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역사와 정신력이 결합된 결과다. 미국은 이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군함을 수리하거나 생산하는 걸 넘어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해군 증강 계획의 핵심이었으며 특히 군함 제조 분야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평가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팅은 차분하게 시작됐지만 발표 내용은 저를 점점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발표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장 눈에 띈 것은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미국은 35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발표자는 한국조선업이 가진 두 가지 장점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생산 속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품질이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빠르게 군함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품질은 미국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기술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 주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미팅이 끝난 뒤 발표자를 따로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했던 건 왜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소를 군함 제조 파트너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전략적 자산으로 봤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CNN에서 보도된 내용을 다시 복기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속도로 군함을 만들 수 있지만 품질은 미국과 동일하다. 이 문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조선소를 둘러보고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한 이상,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미국이 군함 수리와 생산에서 한국에 의존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었죠. 그 결정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은 훨씬 더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협력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라고 부르며 군사적뿐 아니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이런 신뢰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발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군함 제작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소를 확장하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서도 군사 기밀 유지에 대한 협약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군사 전략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국제 질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참석한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팅은 한 외교관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강한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강조했어요. 한국은 단지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미팅 중간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지형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필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태평양 지역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왜 중요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해군력을 3배 이상 늘렸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점점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동맹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발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나라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조선업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조선업계의 글로벌 프로젝트와 성과에 대해 다루는 자리였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군사 및 상업적 조선업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 발표를 맡은 관계자는 조선업의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1970년대까지는 조선업에서 후발주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어떻게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승부해야 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자화자찬이 아니었어요. 수치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의 60%가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통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의 선박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참여한 국제 군사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이 중동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군함을 공급하거나 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공유했어요. 중동의 한국가에서 한국이 건조한 군함이 지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과 훈련까지 제공해 그 국가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한국산 군함이 나토 훈련에서 사용된 사례도 나왔어요.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산 군함은 나토 훈련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군함과 대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발표 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항상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든 군함과 선박이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큰 힘이 되었죠.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제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의 사례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조선소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한국가를 위해 제작 중인 군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군사력 강화까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군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모든 작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자들의 자부심이 작업 환경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군사기술과 외교 전략이 어떻게 결합되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루는 자리였어요. 전날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체감한 저로선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세미나는 한 외교관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 외교가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로서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군사기술을 평화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수행한 군사 외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군함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군사훈련과 유지보수 기술을 지원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중동에서의 한국 군사 외교 활동을 다루었어요. 그는 한국이 한중동 국가와 군사 협력을 맺고 군함을 수출하며 동시에 현지 군사기지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 국가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발표자는 한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무기 공급국을 넘어선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어요. 세미나 후반부에는 한국의 외교적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90% 이상이 한국과 추가적인 외교적 협력을 맺고 있었다고 해요.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때때로 강압적인 외교 방식을 취해 동맹국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외교력을 조화롭게 결합해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세미나 후 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군사 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신뢰와 상생입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 기술력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아픔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점이 한국 외교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라는 말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세미나장 로비에서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과 외교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나라.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반드시 신뢰하고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선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자신들의 기술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최첨단 군함, 외교부와 국방부의 전략적 비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방식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더욱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일본 내에서는 배신자나 매국노로 낙인 찍혔고 그의 자녀 또한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일본인은 평생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며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코입니다. 평범한 일본 여대생이죠. 친구들이나 같은 과 동기들 사이에선 요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BTS나 드라마, K-팝에 빠져들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나름 뿌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집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예전부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화를 내세요. 원래 다정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분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냉정한 눈빛을 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직접 비난하거나 욕하는 걸 들은 적은 없어요. 단지 내 앞에서 한국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이기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그렇지만 집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K-팝을 들을 때도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보고 듣거나 친구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죠. 집에서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키코, 너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 즐겨보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해서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다들 당황하면서 정말 그 정도야?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선 지금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저 역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겪으면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르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왜 굳이 집에서까지 한국 문화를 숨겨야 할까요? 이제는 아버지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 세대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어요. 부모님과 나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느낌은 갈수록 커졌고 특히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이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 그날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독립을 요청했어요. 학교가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나왔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집안에서 더 이상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나와서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제가 입학한 대학교가 집과 거리가 있어서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살게 된 후부터는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K-팝도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예능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제 공간은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아쉬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집에 갈 때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나 K-팝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저를 계속 속박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집에서는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아버지께 왜 한국 이야기만 그렇게 싫어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답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학에 다니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은 한결 편했지만 가족 간의 거리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독립 후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던 어느 날 저는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거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소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켓과 함께 나눠주는 전단지에는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 설명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일본 역사 문헌과 고지도까지 들고 나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신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 그 영토가 한국 땅이건 일본 땅이건 크게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이 문제로 이렇게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들을 의아하게 바라보거나 아예 무시한 채 지나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격렬히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니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어요. 왜 저렇게 격렬히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싸우는 걸까요? 저는 옆에 있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왜 저렇게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은 세대에겐 별로 와닿지 않잖아. 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싸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몇몇은 주먹질까지 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까지 출동해 두 무리를 겨우 진정시켰고 시위는 엉망이 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도 독도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민감한 주제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와 제 또래들은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모두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독도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심지어는 여행이나 교류까지도 흔하게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 같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날 거리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유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 비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독도 문제나 한국에 관한 이야기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어쩌면 아버지가 그런 문제와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인 유학생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지현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인상을 가진 친구였죠. 지현은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외국인이라는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고 밝은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저는 지현이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발표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현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함께 발표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죠. 영어도 능숙하고 발표 준비도 꼼꼼하게 도와주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현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뭔가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지현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현과 친해지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현은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이야기도 잘 풀어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현의 삶은 저에게 많은 신선함을 주었죠. 지현은 일본에서 유학을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가끔 지현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상치 못한 주제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역사 수업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현이 조심스럽게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를 언급했어요. 독도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지현이 일본에선 독도가 왜 일본 땅이라고 배워? 라고 물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 외에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의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현은 제가 몰라 하는 걸 보고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줬어요. 평소 즐겁게 대화하던 지현과는 달리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저는 지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만 접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었지만 지현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스스로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존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지현을 통해 처음 느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지현과 어울리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지현과 지내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고 지현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열정이 그 멋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현과의 우정이 깊어지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그 문제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도 한국 관련 이야기는 철저히 피했고 그 대신 학교나 친구 이야기를 어색하게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셔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할 정도였죠. 그러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를 보러 가자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이미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셨다니요. 그리고 곧 뵙게 될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처음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할아버지였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할아버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온통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특히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곳곳에 쌓여있는 책과 자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낡은 지도, 연구자료, 필기된 메모 등 독도에 관한 기록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집에 앉아 조용히 사케를 한잔하시더니 제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역사학자로 활동하셨고
젊은 시절에는 대학 교수로 이름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의 역사적 문헌과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할아버지를 배신자나 매국노로 낙인 찍으며 격렬히 비난했죠. 그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닥쳤고 아버지도 그 시절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괴롭힘이었기에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선생님은 집에서 잘못된 생각을 배우고 있다고 하며 차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있던 큰 흉터 역시 그 시절 친구들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그 상황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날의 충격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초라하고 약해진 할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간직한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묵직한 고백.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로 인해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거리감은 이렇게나 깊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 마치 거대한 비밀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긴 가족의 상처를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요. 양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단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은 없으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아버지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일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믿으셨대요. 그 믿음은 할아버지의 삶을 철저히 바꾸어 놓았고 가족의 삶도 뒤흔들어 놓았죠.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깊이 미안해하면서도 여전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셨어요.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을 기다리며 평생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지 독도라는 섬의 소유권을 넘어 일본 사회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신념이 제 가슴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떠나게 된 이유도 그날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할아버지의 집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셨나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답하셨습니다. 진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침묵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진실을 알 수 없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자신만의 신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족과 세상을 위한 양심의 싸움이었죠.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가 가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상처는 할아버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단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정도였던 제가 할아버지의 삶과 신념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역사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당황한 눈빛을 보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는 당장 저에게 화를 내셨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뒤라 그런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료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당장 가져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도서관을 찾고 학교의 자료실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 독도와 한국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책 속에는 제가 몰랐던 수많은 사건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왜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진실을 외치셨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제 요청에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제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수많은 탄압과 저항. 제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현의 설명 속에서 펼쳐졌어요. 지현은 한 번은 제게 묻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우긴 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현이 말하는 역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교육은 우리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시각을 담아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진실에서 멀어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와 한국이 가르치는 역사가 이렇게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간의 제 삶이 거짓에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싸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일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보고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지현은 흔쾌히 저와 함께 해주기로 했고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리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지현은 우선 경복궁부터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죠.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일제의 탄압을 견디며 저항했던 역사의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형무소 안에 들어서자 마치 그 당시의 숨소리들이 벽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 곳곳에 새겨진 흔적들, 차가운 감옥의 철창들은 단지 시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현을 따라가며 설명을 들었죠. 지현은 차분하게 한국인들이 형무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고문을 당하고 자유를 위해 저항하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 모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 속에서는 이토록 처참한 사건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이 전부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자료들과 설명들은 제가 알던 역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외쳤던 글들과 문서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려왔어요. 한글로 적힌 대한독립 만세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저항과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잃지 않기 위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지연을 통해 알게 된 밝고 당당한 모습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독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일본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헌과 지도들이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연구했던 자료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 진실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독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다니며 저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어 숙소에 돌아온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일본인으로서 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커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지금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본 대학생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 내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서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찾아보았고 다행히도 소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겹게 활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민단체에 나갔을 때 저는 작은 방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었고 저 같은 젊은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 관계가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어요. 이 사람들 역시 할아버지처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라는 걸요.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나눈 대화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의 할아버지는 용기 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희 시민단체는 길거리에서 독도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전단지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과거에 하셨던 일이라는 생각에 저 역시 긴장되면서도 묘한 설렘이 들었어요. 길거리에 나가 한국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을 직접 한다는 것은 이전의 저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흘겨보며 지나쳤고 일부는 배신자들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제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어요. 한국에서 지현과 함께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며 느꼈던 감정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척하기만 하는 태도보다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활동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응원하마. 대신 내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가며 저는 비로소 제 역할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일본 내에서 진실을 알리고 우리 세대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저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나 독도 이야기를 금기시하지 않으셨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해해 보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키코, 내가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길 바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왜 그러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오셨지만 제 모습을 통해 서서히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한국인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말을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현실과 고통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또한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저희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일본 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낀 사실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세대가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진심이 담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이 작은 노력이 모여 언젠가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두 나라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미래가 오기를 꿈꾸며 저는 제자리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